빚. 어떤 빚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빚은 갚아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 한 악덕 대금업자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재산도 아니었다. 그가 원한 것은 사람이었다. 아내를, 딸을, 아들을,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빚으로 요구했다. 그때 다시 한번 그가 나타났다. 과거를 보는 눈을 가진 남자. 백무영.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오늘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된다. 피의 피. 백무영전. 제2편. 조선 중기. 충청도의 한 마을. 그 해는 대흉년이었다. 하늘은 가뭄으로 메말랐고 논밭은 갈라졌으며 백성들은 굶주렸다. 박진사라는 35살의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평생 글만 읽고 살던 선비였다. 그에게는 아내 이씨와 8살 아들 박동희가 있었다. 그날도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사흘째 굶고 있었다. 아들이 배고프다며 울었다. 박진사는 아들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아내 이씨는 남편 몰래 눈물을 흘렸다. 젖도 나오지 않았다. 자신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수레 소리가 들렸다. 쌀을 가득 실은 커다란 수레였다. 수레를 끄는 남자는 50대의 비만 체형에 작고 탐욕스러운 눈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박쥐라 불렀다. 밤에만 나타나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박쥐처럼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기 때문이었다. 이박쥐가 마을 광장에서 외쳤다. 쌀이 필요한 자 누구나 빌려주겠노라고. 굶주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진사도 망설였지만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이박쥐가 박진사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다. 쌀 5가마니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자는 월 20%였다. 박진사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항변했지만 이박쥐는 냉정하게 말했다. 싫으면 안 빌려도 되지만 아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박진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손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악마와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6개월이 흘렀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원금의 3배가 넘었다. 박진사가 이박쥐를 찾아가 계산이 맞지 않다고 항의했지만 이박쥐는 차용증을 내밀며 복리 이자라고 여기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빼앗겼다. 그릇, 이불, 농기구, 논밭 문서도 빼앗겼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지만 이제 이박쥐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이박쥐가 다시 박진사의 집을 찾아왔다. 허름한 초가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가져갈 것이 없었다. 그때 이박쥐의 시선이 안채에 있는 이씨에게 멈췄다. 28살의 젊은 아내, 비록 굶주려 초췌했지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박쥐의 눈빛이 변했다. 이박쥐가 입을 열어 말했다. 이제 갚을 것이 없으니 부인을 달라고. 그러면 빚을 탕감하겠다고. 박진사가 벌떡 일어나 무슨 소리냐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박쥐는 냉정했다. 거부하면 박진사는 노비가 되고 아들도 노비가 된다고 말했다. 박진사가 차라리 죽겠다 외쳤지만 이박쥐는 그렇다면 아들도 함께 죽을 거라고 답했다. 이씨가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8살 아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사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씨는 아들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박쥐가 하인들에게 신호했다. 하인들이 이씨를 강제로 끌어갔다. 박진사가 매달렸지만 하인들에게 얻어맞고 쓰러졌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이씨는 멀어지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살아있으라고 외쳤다. 문이 닫혔다. 수레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사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날 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박진사는 다음 날 관하로 달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수령 앞에 무릎 꿇고 호소했다. 대금업자가 자기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하지만 수령은 냉담했다. 차용증에 서명했다면 합법이라고.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권리가 있느냐고 말했다. 실은 이박쥐가 수령에게도 뇌물을 바쳤었다. 정의는 돈에 매수되었다. 박진사는 관아에서도 쫓겨났다. 그날부터 박진사는 매일 이박쥐의 집 앞에 서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아내는 나오지 못했다.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양반 미쳐가는구나 수군거렸다. 박진사와 어린 아들은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살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어느 날 밤, 박진사는 밧줄을 들고 마을 뒷산으로 갔다. 커다란 나무 앞에 섰다. 밧줄을 나무에 걸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아내도 잃고 희망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목에 밧줄을 걸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밧줄을 빼앗았다. 박진사가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 긴 검은 머리, 평민의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 남자가 차분하게 물었다. 죽는다고 해결되느냐고. 박진사가 분노하며 당신이 뭘 아느냐고, 아내를 빼앗긴 심정을 아느냐고 소리쳤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아내를 빼앗겼다고 했느냐고 되물었다. 박진사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흉년, 빚, 이박쥐의 악행, 아내가 끌려간 일? 남자는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박진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물었다. 남자가 박진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남자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다. 이박쥐가 이씨를 끌고 가는 장면, 음흉하게 웃는 얼굴, 차용증에 숨겨진 복리조항, 모든 것이 보였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며 범죄라고. 박진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처음으로,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그 남자의 이름은 백무영. 과거를 보는 능력을 가진 자였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날 밤부터 백무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이박쥐에 대해 물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박진사만이 아니었다. 마을 전체가 이박쥐의 소나기에 있었다. 한 노인은 자기 딸이 기생으로 팔려갔다고 말했다. 16살이었는데 이제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한 안악은 남편이 결국 자살했다고 말했다.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시체도 제대로 묻지 못했다고. 젊은 부부는 15살 된 아들이 노비로 팔려가 지금 어느 양반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무영은 하나하나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과거를 보았다. 수십 가족의 비극이 백무영의 눈앞에 펼쳐졌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흉년을 이용해 쌀을 빌려주고 복리 이자로 빚을 불려 재산을 강탈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사람을 빼앗았다. 딸을, 아들을, 아내를. 백무영의 주먹이 굳어졌다. 그는 낮게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이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자정이 넘은 시가 백무영은 이박쥐의 저택으로 향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다. 높은 담장을 넘었다. 안은 조용했다. 백무영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사랑채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비단, 도자기, 그림, 장식품, 모두 백성들의 피로 만든 것들이었다. 백무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억눌렀다. 먼저 증거가 필요했다. 안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백무영은 알아보았다. 박진사의 아내, 이씨였다. 백무영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백무영이 조용히 박진사께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씨의 눈이 커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살아있느냐고 울먹였다. 백무영이 네, 아드님도 무사하다고 답했다. 이씨가 주저앉아 울었다. 백무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과거가 보였다. 이씨가 강제로 이곳에 끌려온 날,
이박쥐가 그녀를 겁탈하려 했지만 이 씨는 부엌칼을 들고 저항했다. 차라리 죽겠다고 외쳤다. 이박쥐는 정절 지키고 싶으면 여기 갇혀 썩으라며 그녀를 이 방에 가뒀다. 매일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은 밖에서 잠겼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다. 감옥이었다. 백무영이 손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고생이 많았다고. 반드시 나가게 해주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백무영은 이 씨를 안심시킨 뒤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고 촛불을 켰다. 책장 가득 차용증이 쌓여 있었다. 수백 장의 차용증. 백무영은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과거가 보였다. 이박쥐가 굶주린 농부에게 쌀을 빌려주며 웃는 장면. 그리고 6개월 후 그 농부의 딸을 끌고 가는 장면. 다른 차용증에서는 상인이 빚을 갚지 못해 무릎 꿇는 장면. 이박쥐가 그의 가게와 집을 빼앗는 장면. 또 다른 차용증에서는 과부가 울며 애원하는 장면. 하지만 이박쥐는 냉정하게 그녀를 첩으로 삼는 장면. 백무영이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뇌물장부가 있었다. 수령에게 바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관아의 이방, 호방에게 바친 뇌물도, 심지어 포도청 관리에게도. 이박쥐는 권력 전체를 매수했던 것이다. 백무영이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노비 매매 문서였다. 이박쥐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노비로 팔아넘긴 기록. 15명, 22명, 31명. 숫자가 늘어갔다. 마지막 장부에는 1000명단이라 적혀 있었다. 이 씨 외에도 3명의 여인이 더 있었다. 모두 빚 때문에 강제로 끌려온 여인들. 백무영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백무영은 핵심 증거들을 챙겼다. 불법 복리 이자 차용증, 뇌물장부, 노비 매매 기록, 1000명단, 그리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문서들. 모두 품에 넣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야경을 돌던 하인들이었다. 하인들이 서재에 불빛이 있다며 소리쳤다. 백무영이 재빨리 촛불을 껐다. 하인들이 달려와 문을 벌컥 열었다. 하인 셋이 백무영에게 달려들었지만 백무영은 무술에 능했다. 첫 번째 하인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두 번째 하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고, 세 번째 하인이 칼을 빼들자 옆으로 피하며 손날로 목을 쳤다. 하인이 쓰러졌다. 소란 소리에 저택 전체가 깨어났다. 더 많은 하인들이 몰려왔고 이박쥐도 방에서 나와 도둑이라며 잡으라 고함쳤다. 백무영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며 구르고 일어나 담장을 넘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박쥐가 헐떡이며 마당에 서서 그 자를 찾으라고, 반드시 찾으라고 소리쳤지만 백무영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이박쥐를 파멸시킬 증거들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백무영은 마을 외곽의 폐가에 숨어 있었다. 박진사가 찾아왔다. 백무영이 증거들을 펼쳐 보였다. 박진사가 놀라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다. 백무영이 이박쥐의 모든 범죄 증거라고 답했다. 박진사가 문서들을 보며 분노와 희망으로 떨었다. 백무영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박쥐는 수령을 매수했기에 고발해도 묵살당할 거라고. 박진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 관아도 썩었다.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백무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이박쥐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백무영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단독 고발이 아니라 집단 고발.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폐가 앞 빈터에 모였다.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모두 이박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백무영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박쥐는 우리의 재산, 가족, 존엄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다고. 진실이라고. 백무영이 증거 문서들을 높이 들었다. 이것들이 이박쥐의 범죄를 증명하고 여러분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하지만 수령이 우리 편을 들겠느냐 물었다.
백무영이 답했다. 수령도 매수당했지만 암행어사는 다르다고. 자신은 이미 한양에 밀서를 보냈다고. 증거 사본과 함께. 사람들이 술렁였다. 암행어사, 임금의 눈과 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관리. 백무영이 말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내일 우리 모두 관하로 가서 이박쥐를 고발하자고.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불이 켜졌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가,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백무영이 그들을 이끌었다. 과거를 보는 눈으로, 진실을 밝히는 손으로.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승리하거나 아니면 더 큰 절망에 빠지거나. 박진사는 아들을 안고 중얼거렸다. 이씨, 조금만 기다려요. 곧 데리러 갈게요. 백무영은 혼자 앉아 증거들을 정리했다. 빈틈이 없어야 했다. 이박쥐는 교활했고 수령도 적이었다. 하지만 백무영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었다. 트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증거는 확보되었다. 사람들은 결집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것뿐이었다. 해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에 모여들었다. 노인, 젊은이, 아낙, 아이들. 모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박쥐에게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들. 백무영이 앞장섰다. 그 뒤로 박진사가 아들을 데리고 섰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따랐다. 긴 행렬이었다. 분노의 행렬, 정의를 요구하는 행렬. 그들은 관할을 향해 침묵 속에서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어떤 이는 함께 걸었고 어떤 이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관아 앞에 도착했다. 문지기가 놀라 문을 막아섰다. 백무영이 수령께 고발할 일이 있다고. 모두 피해자들이니 길을 비키라고 말했다. 문지기가 당황하며 수령에게 보고했다. 수령이 나왔다. 60살가량의 관리,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다. 무슨 소란이냐 물었다. 백무영이 이박쥐를 고발하러 왔다고 답했다. 수령이 또 그 이야기냐며. 전에도 말했지만 합법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백무영이 증거 문서들을 꺼내 차용증을 펼쳐 보였다. 이 차용증을 보라고. 월 20% 복리 이자는 법으로 금지된 이자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박쥐가 사람들을 노비로 팔아넘긴 기록과 여인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은 명단도 내밀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지며 이 문서들은 어디서 났느냐 물었다. 백무영이 이박쥐의 서재에서 가져왔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수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그럼 도둑질 아니냐고 소리쳤다. 그때 관아 밖이 시끄러워졌다. 이박쥐가 도착한 것이었다. 가마를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관아로 들어왔다. 이박쥐가 비웃으며 수령에게 저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저자는 도둑이라고. 어젯밤 제 집에 침입해서 문서를 훔쳐갔다고 고함쳤다. 백무영이 침착하게 훔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박쥐가 같은 말 아니냐고 소리쳤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았다. 백무영의 날카로운 눈빛과 이박쥐의 탐욕스러운 눈빛. 선과 악이 마주했다. 수령이 머뭇거렸다. 이박쥐는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제 딸이 저 자에게 끌려갔다고 외쳤다. 한 아낙이 무릎 꿇으며 제 남편이 자살했다고. 빚 때문이라고 울었다. 젊은 부부가 저희 아들이 노비로 팔려갔다고 외쳤다. 1명, 2명, 1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빼앗긴 재산에 대해, 짓밟힌 존엄에 대해 관아가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우리에게 정의를 달라고, 이박쥐를 처벌하라고, 우리 가족을 돌려달라고. 이박쥐가 당황하며 거짓말이라고. 저들은 모두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이라고 소리쳤다.
백무영이 그렇다면 당신이 만든 불법적인 비말이냐고. 굶주린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었느냐고. 그것은 강요이고 사기라고 말했다. 백무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뇌물장부였다. 펼쳐 보이니 수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받은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백무영이 말했다. 수령님, 당신도 공범이라고. 이박쥐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공범이라고. 사람들이 분노했다. 수령까지 썩었다니. 정의를 지켜야 할 관리가 악을 도왔다니. 사람들이 고함쳤다. 수령도 처벌하라고. 썩은 관리라고. 우리를 배신했다고. 이박쥐가 하인들에게 저자들을 쫓아내라고.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하인들이 칼을 빼들었다. 사람들이 움찔했지만 백무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백무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칼을 휘두르기 전에 뒤를 돌아보라고.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한 무리의 기마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앞장선 이는 붉은 관복을 입고 있었다. 말이 관아 앞에 멈췄다. 붉은 관복의 관리가 말에서 내리며 손에 든 마패를 높이 들었다. 어사출두라고 외쳤다.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수령도, 이박쥐도, 마을 사람들도. 백무영만이 서서 고개를 숙였다. 암행어사가 관아로 들어오며 말했다. 과인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왔노라고. 수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사또라고 외쳤다. 암행어사가 백무영을 보며 물었다. 그대가 백무영이냐고. 한양에 밀서를 보낸 자냐고. 백무영이 그렇다고 답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가 보낸 증거를 확인했다고. 충분했다고. 백무영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암행어사가 이박쥐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박쥐, 내 죄를 알겠느냐고. 이박쥐가 떨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암행어사가 소리쳤다. 억울하다고. 불법 고리대금으로 백성 수십 명을 파탄낸 것이 억울하다는 말이냐고. 암행어사가 뇌물장부를 펼치며 여인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은 것은 뭐냐고 물었다. 이박쥐가 그건 빚 때문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암행어사가 사람을 빚으로 사고 파는 것이 법이더냐고 고함쳤다. 이박쥐가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렸다. 암행어사가 수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수령, 내 죄는 더 무겁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리가 뇌물을 받고 악을 도왔으니 이 또한 중죄라고. 수령이 무릎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4명의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씨와 다른 3명의 여인, 이박쥐에게 강제로 끌려와 감금되었던 여인들이었다. 박진사가 이 씨라고 외쳤고 이 씨가 울며 여보라고 답했다. 박진사가 달려가려 했지만 참았다. 아직 법정이었다. 암행어사가 이 씨에게 증언하라고 말했다.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빚 때문에 강제로 끌려왔다고. 이박쥐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부하자 방에 가뒀다고. 다른 3 여인도 증언했다. 모두 같은 이야기였다. 빚 때문에 끌려왔고 거부하면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는 협박을 받았고 감금당했다고. 암행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하며 말했다. 이박쥐, 내 죄는 하늘을 찌르는구나. 암행어사가 일어서며 외쳤다. 이박쥐,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백성 수십 명 파탄, 여인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음, 관리를 매수하여 부정은폐, 모비 불법 매매, 그 죄를 인정하느냐? 이박쥐가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명백했고 증인도 수십 명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암행어사가 판결을 내렸다. 이박쥐,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원할 것. 이박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노비형에 처할 것. 아이러니했다. 자신이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었던 이박쥐가 이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것이었다. 곤장 100대에 처할 것. 형리가 이박쥐를 끌어내 관아 마당에 형틀을 놓고 엎드리게 한 뒤 손발을 묶었다. 곤장이 내려왔다. 하나, 이박쥐가 비명을 질렀다. 둘, 셋, 10, 20.
피가 튀었다. 이박쥐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며,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쌓였던 분노를 사기며, 백대 곤장이 끝났다. 이박쥐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남자, 이제는 노비가 된 죄인. 형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박쥐, 이제부터 너는 관청의 노비다. 이박쥐가 비틀거렸다. 한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었다. 암행어사가 수령을 보며 말했다. 수령, 뇌물을 받고 백성을 저버린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당장 이 고을을 떠나라. 수령이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만세, 정의가 이겼다.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았구나. 백무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또 한 번의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박쥐의 저택이 열렸다. 쌓여있던 금은보화, 빼앗은 재산 문서들, 모든 것이 꺼내졌다. 암행어사의 지휘 아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다. 노비로 팔려간 아이들도 찾아왔다. 15살 소년이 어머니 품에 안기며 둘 다 울었다. 기생으로 팔려간 딸도 돌아왔다. 아버지가 딸을 껴안고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었다. 딸이 아니라고, 살아있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악은 벌을 받았다. 빼앗긴 것들이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심판이 끝나고 관아 앞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진사가 아내 이씨에게 달려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가. 이씨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많이 야위었다고 말했다. 박진사가 당신도라고 답했다. 어린 박동희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어머니라고 울며 불렀다. 이씨가 동희야, 우리 동희라며 아이를 안았다. 새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닦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다. 노비로 팔려갔던 소년이 어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죠 물었다. 어머니가 그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답했다. 기생으로 팔려갔던 딸이 아버지 어깨에 기대며 집에 가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아버지가 그래, 집에 가자 답했다. 다른 3명의 여인들도 각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암행어사의 부하들이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빼앗긴 논밭이 주인에게 돌아갔고, 빼앗긴 집이 돌아갔고, 이박쥐가 쌓아둔 금은보화도 피해자들에게 나눠졌다. 한 사람이 이게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건지 물었다. 암행어사의 부하가 그렇다고, 원래 당신 것이었다고 답했다. 노인이 논밭 문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었다. 이제 다시 손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백무영에게 다가왔다. 먼저 박진사 가족이 왔다. 세 식구 모두 백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진사가 은인, 저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백무영이 당황하며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이씨가 아니라고, 은인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박동희가 백무영을 올려다보며 아저씨 고맙다고 말했다. 백무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노비에서 해방된 소년의 어머니, 딸을 되찾은 아버지, 남편의 원수를 갚은 과부, 모두가 백무영에게 절하며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무영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고, 자신이 한 건 진실을 밝힌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 노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고.
이 세상에 진실은 많지만 그것을 밝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은인 당신은 특별한 분이라고 말했다. 백무영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칭찬이 부담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암행어사가 백무영에게 다가와 말했다. 백무영, 그대의 밀서가 아니었다면 이 부정을 밝히지 못했을 거라고. 그대 과거를 본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백무영이 대답하지 않았다. 암행어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그 능력을 잘 쓰라고. 정의를 위해. 백무영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암행어사가 혹시 관직의 뜻이 있느냐고.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백무영이 감사하지만 사양한다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관아가 아니라고 답했다.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부디 무운을 빌겠다고 말했다. 며칠이 흘렀다. 마을은 천천히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박진사 가족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허름한 집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행복했다. 이 씨가 아침 밥을 지었고 가족 셋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박진사가 이 밥맛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이 씨가 여보도 많이 드시라고. 많이 야위었다고 말했다. 박동희가 저도요. 라고 말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박진사가 백무영의 은신처를 찾았다. 하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백무영이 떠난 것이었다. 박진사가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백무영. 박진사가 쪽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여 절했다. 비록 떠났지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었다. 같은 시각, 백무영은 이미 마을 어귀를 걷고 있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지팡이 하나, 평범한 떠돌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백무영은 생각했다. 이번 일을 통해 또 배웠다고. 악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불효자 김봉수, 고리대금업자 이박쥐.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았다. 탐욕, 이기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악이 있다. 하지만 백무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 과거를 보는 눈,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 억울한 자를 돕기 위한 것.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 석양이 지고 있었다. 백무영의 긴 그림자가 길 위에 드리워졌다. 저 멀리 새로운 마을, 새로운 사연, 새로운 억울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백무영은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의는 멈추지 않는다. 백무영이 산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억울함에 울고 있다면 그곳에 백무영이 있을 것이다. 과거를 보는 눈으로, 진실을 밝히는 손으로, 정의를 세우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